응급 환자 발생 시 치료의 최적 시간 확보를 위한 응급 후송 체계 구축은 군 의료 서비스 개편의 핵심 과제입니다. 최단 시간 내 응급 후송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국방 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군 응급 후송 체계 마련을 위해 민관군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항공뿐만 아니라 육로 응급 환자 후송 및 처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내 응급 환자 발생 시 신속한 후송과 처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지금부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전군 응급 후송 체계 구축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군 응급 후송 체계 현 주소와 발전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양성태 국방부 보건정책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훈 소방청 129 구급과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14일입니다. 전군 응급 후송 체계 마련과 방안 모색을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됐는데요. 전군 응급 후송 체계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이게 어떤 자리였는지 먼저 소개 듣고 가겠습니다. 네, 과장님. 네, 좀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제목에서 이제 알 수 있다시피 우리가 구급차나 또는 헬기를 통해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이제 이송을 하게 되는데 이날 이제 개최된 컨퍼런스의 목적은 군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구급차나 헬기가 출동하면 이제 환자가 있는 장소로 달려가서 이송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최적의 병원으로 이제 실어 나르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이러한 그 과정에서 일원화된 어떤 중앙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예. 그 첫 삽을 뜨는 첫걸음이었고요. 이날 컨퍼런스에는 군 병원과 사단 의무대 이제 관계관들, 그다음에 정부 부처에서는 소방청과 그다음에 민간 전문가 분들도 참석해서 약 100여 명이 참석하셨습니다. 네, 특별한 의미를 담았던 그런 세미나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군병원, 또 사단 의무자, 소방청, 그리고 민간 관계자, 전문가들이 100여 명 이상 참석한 그런 자리였는데 두 분 함께 하셨던 겁니까? 네, 같이 하셨습니다. 네, 네.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현장 분위기나 그 참여 소감 좀 듣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우선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교수님도 그러시지만 네. 저도 교수라서 컨퍼런스를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많은 컨퍼런스, 특히 군의료랑 관련된 컨퍼런스를 갔다 오면서 이번만큼 현장의 의견이 뜨거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단 의무대라든지 실제로 활동하시는 군의 응급구조사분들이 다 오셔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네. 현장의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들을 수가 있었고요. 결국 저희가 지금 응급후송체계를 구축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정책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관료들의 생각에서만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정책이 진행이 되면은 현장의 의견을 완전히 반영하는 건 좀 어렵거든요. 네. 근데 대신 이제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서 저희가 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던 실질적인 그런 네. 컨퍼런스였다는 말씀이신데 과장님은 어땠습니까? 예, 그 119 구급 서비스가 군 의무 후송 체계와 공식적으로 협력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협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1938년 지금 종로소방서 당시 경성소방서에서 구급차를 최초로 운영한 이래 역사적인 순간이 아닌가 뭐 그런 그랬군요. 감회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뜻을 또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했던 그런 세미나란 말씀이십니다. 예. 국가안보 수호에 전념하는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우선 개혁 과제가 바로 군 의료 시스템 개편이고요. 응급 후송 체계라는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요. 응급 후송을 요하는 환자들은 어떤 분들이고 또 응급 후송 체계 개념은 무엇인지 짚고 가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여기 방송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병원에 응급실을 한 번쯤 다 다녀와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응급실에 가보면 이분은 왜 환자처럼 여기 병원에 와 있지?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응급 환자에 대한 의학적 정의 자체는 지금 당장 시급히 치료받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거나 장애가 남을 수 있거나 그런 네. 사람들을 저희가 응급 환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일반 국민들께서 응급 환자를 알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우시죠.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떨어져서 팔이 부러진 사람이 굉장히 아프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말씀이 어눌해지시거나 걸음걸이가 이상해지시면 둘 중에 누가 더 응급 환자인지는 저희가 사실은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응급실 현장에서도 똑같이 있거든요. 네. 응급실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현실적인 의미로 바라보면은 응급실에 온 사람은 전부 다 응급 환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의학적으로 받아들이는 응급 환자의 개념이랑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응급 환자의 개념이 좀 다른 거죠. 네. 근데 거기서 응급 후송 체계라고 한다면 정말 어떤 사람이 응급 환자인지를 먼저 알아내고 그 사람들을 가장 빠른 루트로 응급실까지 보내주는 그런 단계를 말을 하는 건데 네. 그 응급실에 도착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병원 단계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병원에 네. 도착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병원에 입구에 들어오기 전까지를 저희가 병원 전 단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병원 전 단계에서 얼마나 환자를 빨리 찾아내고 응급실 입구까지 빠르게 최적의 경로로 보내줄 수 있는지 네. 그런 개념이 응급 후송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응급 후송 체계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기 직전까지 단계다라고 그렇습니다. 네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제 우리가 이제 응급 후송 체계와 항상 쓰는 용어가 골든 타임 중요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골든 타임의 어떤 정의를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요. 환자의 생사 여부를 다루기 때문에 항상 중요하다는 생각 거듭해보면서 그런데 소방청에서는 이러한 골든 타임 또 어떻게 또 활용하고 있고 또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요? 네, 그 의학적으로는 심장 호흡 기능이 정지된 이후에 4분 이후부터 뇌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4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골든타임의 이상적인 목표이긴 합니다만 네. 그건 사실 이상적인 목표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이고 현실적으로는 되게 어려운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그런 구급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네. 평균 8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고 있고요. 네. 그중에서 전체 출동 건수의 약 50% 정도는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도착 시간을 당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 골든타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4분까지 도착할 수 있다면 정말 가장 최적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유사시를 대비하는 우리 군에서는 응급 후송 체계 중요성이 더 클 겁니다. 그래서요, 과장님,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그 군에서는 전투력 손실을 이제 예방하고 실제로 또 그 전시나 재난 등의 유사시에는 대량 전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상자들의 생존율을 어떻게 얼마나 높일 것이냐가 군 의료 체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저희 군에서는 그 사실 전평시의 구분은 없는 거죠. 응급 환자를 그 또 중요한 생명을 또는 살리는 데는 하지만 그 미군의 예를 들어보면 그 결국은 전시에 또는 전투의 경험을 통해서 군 의료 체계의 그 특히 이런 응급 분야에 있어서의 능력이 확충되고 또 향상되어 왔기 때문에 네. 미군의 예를 잠깐 말씀드리면 예.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 단계는 베트남전과 걸프전에 비한 이라크전의 경우를 많이 비교를 하고요. 당시에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부상자들의 생존율이라는 게 거의 이제 70%를 육박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르렀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베트남전의 경우고요. 네. 그다음에 이라크전에는 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군은 특별히 좀 집중을 해서 전투 현장에서 이제 어떤 대량 전사상자의 이제 경우가 대부분 이제 다발성 손상이고 네. 다 중증 외상일 텐데 이 환자들만을 특별히 하는 중환자 후송팀을 별도로 조직해서 예. 운영을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후송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후송하면서 어떻게 그 우리 소방청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후송을 하느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후송 도중에도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어떤 그런 인프라와 또는 그 인력을 포함한 그 어떤 능력을 계속 보강을 해줬고요. 그래서 생존율은 사실 90% 이상으로 높아졌다는 그게 이제 사례 연구의 결과고, 예.
그 이후에도 뭐 아프가니스탄전도 또 경험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더 이제 높이고 있고요. 예. 중요한 것은 그 전투 중에 물론 평시도 포함해서 그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그런 어떤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그 군 의료의 목표에 넣어서 네. 분명히 그 지표로 관리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이제 앞으로 전군 응급 후송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이 지표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보강이 되어야 될 예. 거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특히 지난 이제 14일 날, 11월 14일 날 그 컨퍼런스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베트남전에서는 70%였는데 이라크전에서는 90%가 됐습니다. 그만큼 장병들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아무래도 운항 지역의 영향을 덜 받고 보다 신속한 후송을 가능케 하는 것이 의무 후송 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요, 의무 후송을 전담하는 헬기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 응급의료 헬기는 우선 응급의료 장비가 네. 고정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포터블로 이렇게 탑재했다가 내렸다 하는 것은 아무래도 시간이 딜레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응급의료 장비가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송 과정에서 의료인이 탑승을 해야 되고 또 처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대형 헬기가 좋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형 헬기는 일반적으로 약간의 악기상에서도 비행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조건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당연히 거기에 탑승하는 응급의료 인력들은 가능한 한 훈련되고 네. 또 의사가 탑승하면 더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욕심을 부리면 네. 의료인들이 헬기가 이착륙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의료인들을 현장에 투입을 하고 예. 또 환자를 착륙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환자를 인양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까지 능력을 갖추면 좋겠습니다. 근데 모든 응급의료 헬기가 그런 조건을 다 갖춘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헬기는 어느 면에 강하고 어느 헬기는 어느 면에 강하고 이래서 그런 것들은 아까 얘기됐던 그런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네. 선택적으로 이제 선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또 그럼 우리 군은 어떠냐 이겁니다. 응급 이렇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 후송 체계에 일단 현주소를 먼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굵직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연평해전 있었고 또 얼마 전에 DMZ 목함 지뢰 사건도 있었고요. 또 GOP 총기 난사 사건 같은 이런 게 다 우리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무 그 후송 항공대가 창설됐다고 들었는데 예, 이게 창설이 돼서 얼마나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창설 이후에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이렇게 활용이나 효율성은 증대되고 있는지 등등 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2015년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전과 후로 나눈다면, 네. 왜냐하면 이제 2015년이라는 해가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해인데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은 또 아픈 기억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2015년도에 사실 의무 후송 항공대 말씀하신 그 네. 전문 조직이 창설이 됐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의무 후송 항공대는 현장에서 이제 환자를 이송하는 그 역할을 하지만 중앙에서 이에 대한 명령을 내리고 그 적절한 이제 지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종합 상황 센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것도 역시 이제 분당에 있는 국군 의무사령부 내에 의료종합 상황 센터라고 해서 같은 해 8월에 새롭게 업그레이드돼서 예. 이제 구축이 되었죠.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많이 들어온 그 명칭이 있는데 메디온이라고 네. 있습니다. 이 메디온이 엄밀히 말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의무후송 항공대의 그 항공대 부대 이름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일반인 우리 국민들한테는 이 항공대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의무후송 헬기 7대가 있거든요. 네. 수리온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응급 의료 장비를 장착해서 만든 의무송 헬기인데 요것이 이제 같이 이렇게 명칭이 쓰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메디온 하면 부대 이름도 되지만 네. 의무송 헬기를 이제 지칭하기도 하는데 네. 방금 말씀드린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요한 사건 하나는 그 GOP 총기 난사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잠깐 간단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GOP 이제 22세단 총기 사고 때는 사실 이게 14년 6월 정도인데 그 환자가
그 발생을 했고 수도병원으로 이제 환자를 이송해서 도착하기까지는 거의 이제 4시간 가까이 사실 걸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아픈 기억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저희가 그 의료종합상황센터와 의무송 항공대를 창설하고 나서는 어떤 그러한 그 환자가 발생했을 네. 때 한 명이라도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더 그 중한 부상으로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실제로 목함질의 도발에 대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김 중사님과 하 중사님을 네. 이제 그 병원으로 이송했을 때는 1시간 남짓 정도 그렇게 걸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중앙 통제로 인한 환자 이송이 네. 그다음에 그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그 환자 발생 지점과 그다음에 도착해야 될 병원, 그다음에 이를 인계해주는 그 중앙 통제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골든 타임이라는 거, 그 소방청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네. 거잖아요. 그 골든 타임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우리가 의무 후송 자산을 확보하고 예. 그다음에 중앙 통제를 통한 후송 작전을 통해서 최적의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그 큰 성과가 제가 말씀드린 2015년을 전후로 네. 해서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4시간 걸렸던 것이 이제 1시간으로 줄었습니다. 네네. 보다 신속하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이송해서 부상당한 생명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응급 후송 체계 역량 강화, 요거는 또 급방경 2.0의 또 핵심 또 과제 아니겠습니까? 예. 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 더 추구하고 계시는지요? 2019년에는 이제 국방계획 2.0 중에 주요 분야로서 군 의료 시스템 개편이라는 이제 과제들을 계속 가져오고 있는데 네. 크게 저희는 이제 골든 타임 확보라는 부분이 키워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119 소방과의 협력 고도화가 또 키워드입니다. 네. 뒤에서도 이제 또 언급이 될 것으로 아는데 군이 가진 자산만으로 군 환자를 우리가 100% 그러면은 그 구하고 그다음에 치료할 수 있겠느냐 하면 그 부분은 사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어느 분야의 어느 조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목표로 내건 중에 키워드는 이 통합과 협력이라는 부분을 내걸었고요. 네. 크게 4가지 부분을 저희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네, 첫 소개해 번째는 주세요. 예, 예. 이 의무송 헬기의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보유하고 있는 7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기에 어떤 그 소위 이제 닥터 헬기의 성능을 그까지에 갈 수 있는 의무위송 전용 헬기를 전력화할 예정이고요. 네. 이 부분은 뭐 계속 올 한 해 동안 홍보를 해왔지만 12월 연내까지는 2대를 먼저 전력화하고 예. 내년에 추가로 6대를 더해서 총 네. 8대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응급 의료 헬기를 통한 환자 이송에 있어서는 모든 부처가 다 힘을 모았다는 겁니다. 네. 7월 16일자로 기억을 하는데요. 국무총리 훈령으로 범부처 응급의료 헬기 공동 운영을 출범했습니다. 네. 그래서 소방청을 중심으로 해서 6개 이제 각 사회 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가 힘을 모으고 있고요.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성과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전방 지역에 보면은 실제로 중대 단위까지 굉장히 격오지일 수도 있고 또 열악한 지역일 수도 있는데 이 분야에까지 응급 구조사를 배치하지 않으면 네. 환자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적절한 현장에서의 처치가 되질 않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응급 구조사도 저희가 대거 내년부터 22년까지 전방 사단을 중심으로 곳곳에 이제 배치할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모든 것을 관이 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주변에 또는 도심지에 상급 종합병원과 협력을 해서 네.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를 바로 그 원스톱으로 실어 나르게 하는 네. 그런 체계를 만드는 거고요. 이 부분까지 합해서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전군 응급 후송 체계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응급 후송 네. 체계를 갖추고 또 역량을 강화할 때 말씀해 주신 대로 통합과 협력 정말 필수적입니다. 민군 협력이 정말
필요한 예. 예, 그런 의료 서비스 개편입니다. 이렇게 이제 항공 의료 후송의 효율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의무 후송 전용 헬기 전략화 계획 정말 매우 시기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현재 이제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군의 닥터 헬기 들어보니까 총 8대 이제 실전 배치가 될 텐데 그래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또 나오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수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의무 후송 헬기가 현재 전력화가 계획이 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제 여기 소방청 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독도 인근에서 소방 네. 헬기가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새로운 그 구급대원들 자체도 자신의 안전도 보장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헬리콥터가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도입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도입하는 의무후송 전용 헬기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헬기보다 좀 체급이 한 단계 큽니다. 체급이 한 단계 크고 그다음에 뭐 항법 장치도 장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야간 비행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하신 환자를 인양해서 올리는 그런 것들도 다 가능한 장비가 되어 있어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응급구조 헬기로서 필요한 거의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희가 지금 8대가 전력화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예. 그 8대가 과연 적합한 대수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군에서 도입되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3회 배수로 도입이 되거든요. 네. 그 구축함이나 아니면 잠수함이나 그런 것들도 다 3단위로 도입이 되는데 네. 이유가 한 대가 현장에 지금 투입이 되어 있으면 나머지 한 대는 정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한 대는 교육 훈련을 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실제로 필요한 대수보다는 3배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전력화 예정인 한 대의 의무송 전용 헬기의 가격이 300억 정도 됩니다. 300억 정도 되는데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예산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예산이고요. 그러네요. 큰 예산이고 네. 그 예산 자체가 적절하게 잘 쓰여진다면 이제 국군 수도병원이나 국군 양주병원 같은 큰 규모의 병원을 한 해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과 거의 동일한 비용이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8대가 전력화가 되지만 여기 대수를 정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아까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후송 자산들을 같이 활용하는 게 필요한 네. 겁니다. 군에서 8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8대를 민간인이 쓰지 말라고 하는 법은 절대 없고 네. 민간 자산도 군이 쓰지 말라는 법은 절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헬리콥터 자원처럼 뭔가 좀 비싸고 국민의 세금이 많이 투입되는 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처 간의 장벽을 넘어서서 같이 운영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되겠죠. 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게 8대 이것도 뭐 개수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민가군이 필요시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운영 방식을 계속 개발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과장님 이제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7월에 이제 범부처 응급의료 헬기 이제 공동 운영 규정 마련된 거는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시너지 효과를 많이 만들어내야 또 응급 상황에 있는 환자들 또 장병들을 구출해내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또 치료를 적절히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보니 뭐 당연히 효과는 나겠지요. 근데 이제 어떤 응급 환자 발생 시에 얼마나 정말 효력을 발휘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지고 또 우리 군이 이제 부족한 의무 후송 헬기 이 현황에 대해서 더 보충할 또 보완할 수 있는 건지 근데 예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이제 그 의무송 자산을 늘려가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8대 전력화라는 부분은 결국은 과거에 이제 계획을 해서 상당히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무기체계 획득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것이 이제 양산되어서 실제 현장에서 쓰이고 나면 그 효용성이 그 성과로 이제 진행되어서 국민들한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추가적인 그런 의무 후송 자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더 지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네. 저도 또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범부처 그 응급 헬기를 공동 활용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당연한 상식이었었죠. 근데 이제 부처가 이거를 올해 7월에 이제 제도화를 시킨 거고요. 예. 실제 그렇게 해 보니까 그 각각 조직에서
자기의 자산으로 자기의 분야만을 맡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데 있어서도 이 제도의 실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예. 특히 이 보건,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현재 이제 그 의무송 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환자를 이제 그 헬기가 착륙하지 못하는 그런 지리적 상황이 있으면 그런 환경에서는 호이스트라고 하는 장비가 있어서 이렇게 들것에 그 헬기가 이제 실어 올리는 그런 장비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산악지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헬기가 착륙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 군 헬기가 그런 부분을 가서 그 민간의 산악에서 조난 당했거나 또 부상 당했던 환자를 실어서 병원으로 그 바로 이제 옮겼던 그런 사례도 나타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저희 이제 국토에 보면은 강화의 서측 도서가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전방 지역이고 또 그 민간 헬기가 그 부분을 이제 운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서 네. 그동안은 접근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쪽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군 헬기가 이렇게 선도를 해줘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런 어떤 비행의 경험을 교육을 이수하게 하면 네. 바로 그냥 그 신고만 받으면은 어떤 헬기든 네. 우리 정부 부처의 공동 운영 안에 들어있는 헬기가 가서 환자를 그 실어 그 나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성과는 이렇게 일을 뭔가 같이 해보려고 해서 더욱더 성과를 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좀 오픈된 어떤 효과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 환자의 후송의 횟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뭐 굳이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아도 네. 굉장히 지금 많이 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재난 대응 늘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범부처 응급의료 헬기 공동 운영 규정 마련된 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관장님도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총리 훈령이 시행된 이후에 예, 헬기를 출동 요청하는 신고 번호를 119로 통합한다. 이런 내용들도 이제 정책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것도 예. 이제 상황실 119 종합상황실에서 어떻게 통합 지령을 할 것인지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소방청에서 그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운영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공동 운영 매뉴얼을 완성을 했고 예. 아마 이번 주 안으로 국방부를 비롯한 각 기관에 매뉴얼이 도착을 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제 계획으로는 10일부터 네. 시범 적용을 하고 지금 보건복지부와 합의된 대로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운영 매뉴얼이 적용되는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현재 공동 운영에 참여하는 헬기가 약 40여 대가 되는데 네. 우리나라 지리적인 조건으로 보면 약 30대 정도의 응급의료 헬기가 있으면 충분히 이송이 가능하다는 그런 그 이제 연구 결과도 있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기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헬기의 양보다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예. 이런 것이 앞으로의 또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어떤 체계가 마련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민간과 이렇게 협업을 했을 때 우리가 또 강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또 필요성이 있다면 이런 점은 꼭 필요하다라고 정확히 짚어주시겠으면 어떠신지요? 예. 이제 워낙 할 일이 많아서 네. 네,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데 네. 그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저희가 아무리 좋은 장비를 도입하고 아무리 좋은 헬리콥터를 도입을 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거든요. 네. 인력 자원들이 결국은 응급구조 헬기에도 군의관이 타기도 하고 응급구조사가 타기도 하지만 거기에 타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국방개혁 2.1에 따르면 야전급 부대에 응급구조사들이 배치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응급구조사들이 정말 응급구조 일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지난번 예전의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군의료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업무들이 응급구조사에게 넘어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평상시에 장병의 건강 관리라든지 네. 아니면 훈련장에서의 대기 업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응급구조
응급구조사가 응급구조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들이 일종의 의료 인력처럼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소방청에 계시면 이제 소방관들께서는 항상 하시는 일들이 구조 활동 나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 나가셔서 현장 경험들이 계속 축적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군내에 계신 응급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의 경험이 그렇게 축적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아무리 교육받고 막 면허를 따고 배치를 받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교육을 해주지 않으면 그 능력이라는 게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소방청과 군이 협력을 해서 그런 응급구조 인력들끼리 서로 교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서로 교육을 한다거나 이제 네. 그런 것들을 같이 하나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군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을 예. 내용인 거고 네. 그다음에 군이 소방청으로 제공해 줄 것도 있습니다. 아까 그 골든타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아무리 빨리 가도 8분 정도거든요. 8분 정도인데 그게 도시 지역이면은 조금 더 단축될 여지가 있지만 전방 지역이나 격오지면은 사실은 그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또 예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격오지에는 항상 군부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있는 그런 부대에서 응급구조사들이 민간과 군이 협력을 해서 거기도 군부대가 마치 소방서처럼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거기서도 저희가 골든타임을 줄여줄 수 있는 예.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이 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소방청이 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호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또 한 번 강조를 드리는데 교육과 훈련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교육과 훈련이 정말 중요해서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협력 체계를 만들어도 함께 한번 돌려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거든요. 네. 돌리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아까 그때 처음에 하셨던 컨퍼런스처럼 네. 그런 컨퍼런스도 계속 있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교육 훈련이나 교류의 기회가 계속 있어야겠죠. 네. 네. 이 두 가지 정말 시급한 사항 국방부 또 소방청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네. 이제 우리 군의 의무 후속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제 의무 지원 체계가 일원화돼야 된다. 또 통합 관제 시스템 개발돼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소방구급 상황 관리 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해서 현장 방문도 이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구급 상황 관리 시스템이란 무엇인지 우선 개념을 먼저 듣겠습니다. 과장님. 네. 네. 119의 구급상황 관리의 일련의 그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일단 우선 119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를 받는 그 상황 요원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하면서 간단하게 상담을 할 것인지 안내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구급차를 출동시킬 것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상담을 하거나 출동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출동 조치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환자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을 하고 또 환자 발생 장소에 대한 정보를 또 수집을 해서 출동대에다 또 계속 알려줍니다. 예. 그리고 현장에 도착을 한 구급대가 이것은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면 의료 지도를 요청합니다. 네. 의사로부터 지도를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화가 오면 의사에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국 119 상황실에는 그렇게 의료 지도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파트타임제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의료 지도를 연결을 해주고 의료 지도를 연결을 해줘서 이제 그런 지도를 받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 처치가 이루어지고 네. 또 현장에서 또 병원으로 출발을 할 때는 어떤 병원으로 가야 가장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네. 또 그런 정보를 또 현장에 그 현장 구급대에 제공을 하게 됩니다. 또 현장 구급대가 또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네. 어느 그 특정 병원으로 그 환자들이 몰리지 않도록 또 분산 이송도 또 유도를 예. 해줍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전부 다 구급상황 관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고도의 훈련, 교육이 필석이라는 생각도 거듭해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현장을 과장님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결국은 통합 응급 후송 시스템 우리 군이 좀 갖춰 나가야 되고 또 유기적으로 또 소방청하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역시 또 어떤 시너지 효과, 기대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인데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사실 가급적이면은 현장을 많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도 강원도에 이제 그 일련의 군 의료 전달 체계를 쭉 그 라인을 정해서 훑어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군 의료 전달 체계라는 거는 어떤 그 자기가 속한 자대에서 그 뭐 부상을 당했을 때 뭐 대대 연대 의무실이 있고 그다음에 사단의 권역을 이제 그 지원하는 사단 의무대라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의무사령부에서 이제
통합해서 이렇게 관할하는 각각의 이제 군 병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현장에서 그 다단계가 있고 다단계가 있으면 그만큼의 또 보고 체계도 다단계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 보고 체계가 다단계면은 아무리 일사불란하게 이 부분이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게 되죠. 네. 이거는 그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는 사실 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게 한 번에 실시간으로 다 지휘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 있어서 네. 그 통합 응급 후송 시스템의 개념이 있는 거고 네. 강원도 지역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민간의 의료 지원도 사실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군의 우리 장병들의 그 어떤 의료 지원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지역 주민들도요 네. 똑같이 오히려 더 그 열악한 뭐 교통 여건이라든지 그런 후송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처해 있거든요. 저희가 그 지금 현재는 의료종합 그 국군 의무사령부에 있는 의료종합 상황센터에서 헬기 후송은 중앙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계속 이제 지금까지 얘기된 게 헬기 후송 중심인데 그런데 그 굉장히 지리적으로 험하고 길도 좁고 또 산에도 있고 뭐 GOP 그 소초가 있고 이런 것이 다수인 전방으로 가면은 이게 산악 지역에서는 또 헬기가 그렇게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예. 결국은 육로 후송하고 어떻게 통합이 되어서 실시간으로 그게 한 번에 통제가 되느냐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소방청이 지금 각각의 그 소방방재본부와 그다음에 119 구급 지역대를 통틀어서 자산의 다시 말하면 수송수단이 무엇이든 간에 중앙에서 한 번에 그게 콜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환자 발생에 대한 그 확인부터 네. 환자의 상태, 그다음에 이를 적합한 그 병원으로 나른 데까지 얼마가 소요될 것이고 얼마 안에 그렇게 실어 날라야 되고 이런 부분이 다 한 번에 동시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서 진행되는 부분인데 군도 이러한 그 통합 응급 후송 시스템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고요. 네. 이거를 만약에 저희가 이제 그 소방을 좀 벤치마킹하여 도입을 한다면 첫 번째는 군 응급 환자도 당연히 우선 지원하지만 네. 격오지의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 주민들도 같이 협업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우리 군 장병들한테 그 아프든 다치든 군 병원에 꼭 가야 된다고 얘기 안 합니다. 어디든지 네. 그게 민간 병원이든 군 병원이든 빨리 치료가 가능한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게 그 정책의 방향이거든요. 네. 응급 환자는 더 그 부분이 절실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민간 의료, 군관이 합해서 어떤 협력을 통한 시너지가 되면 충분한 그 승수 효과는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릴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응급 후송 시스템. 그렇습니다. 저게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 컨퍼런스에 직접 발표도 하셨던 네. 거죠? 네, 발표했습니다. 네, 부탁하셔가지고요. 네. 어떤 내용 발표하셨는지 궁금해지고요. 좀 네. 약간 소개 좀 해주시고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신 대로 응급 후송에 그러니까 중앙 통제 시스템 왜 필요한지 좀 말씀해 주셨지만 좀 더 네. 구체적 있으면 추가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발표했던 내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 후송할 때 중앙 통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주제였습니까? 네, 이게 주제였는데요. 네. 근데 그 응급 후송 체계를 왜 중앙에서 통제해야 되냐 하면은 제가 처음에 들었던 응급실 상황과 비슷합니다. 응급실에는 정말 수많은 환자들이 오는데 네. 그 중에는 진짜 환자도 있고 진짜 환자보다는 조금 더 경증에 가까운 환자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군의료 제도를 살펴보면은 진짜 환자가 빠르게 응급실로 도착하는 거에 대한 목표를 우리가 충분히 달성하고 있냐에 대한 의문을 좀 가져야 됩니다. 네. 지금 벌써 겨울철이 돌아와서 네. 제가 그 군장병 폐렴에 대해서는 항상 많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폐렴 환자의 사례를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감기처럼 옵니다. 감기처럼 와서 처음에 대대 의무실을 찾아가겠죠. 네. 그러면 군의관 진료를 보고 열이 좀 나고 감기인 것 같으니 약을 주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다시 돌려보내면
돌려보내는데 그날 밤에 또 너무 기침이 나고 열이 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대대 의무실을 갔다가 다시 좀 중한 병일 것 같으니 사단 의무대를 가봐라. 그럼 사단 의무대를 갔다가 다시 엑스레이를 찍고 아직까지는 심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현상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네. 중앙통제 체계라고 한다는 거는 결국은 상황 요원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런 반복되는 현상에서 빨리 응급실로 빼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우리가 작은 병원 갔다가 큰 병원 갔다가 다시 더 큰 병원 갔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가는 그런 거에 이런 복잡한 경로가 네. 없이 최적의 경로로 바로 빼주는 게 그게 네. 중앙 통제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렇게 시간 내고 토론하고 방송 나오는 목표가 환자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서 네. 환자를 살리자는 건데 환자를 살리려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지금 응급 후송 시스템을 통해서 응급실로 보내지 않으면 정말 큰 결과가 나올 사람들을 빨리 찾아내고 빨리 보내주는데 그 보내주는 데 있어서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들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동시에 너무 많은 환자가 생기면 적절하게 잘 분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가장 가까운 민간 병원에 보내준다든지 네. 그럼 외상 환자면 외상센터에 보내주고 내과계 환자면 내과 환자를 잘 보는 병원으로 보내준다든지 이제 그런 시스템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저는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다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게 한 번에 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한 번에 될 수는 없고요. 차근차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예전에 의무사령부 같은 경우에 2015년부터 항공우송에 대해서는 잘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근데 항공우송은 정말 시급한 환자들이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대부분 외상이 심하다거나 아니면 정말 심정지가 있다거나 그런 환자들이 항공우송의 대상이고 육로우송의 대상은 환자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냥 응급실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구급차를 타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환자 중에 정말 누가 응급 환자인지 그거를 알아내는 게 응급 후송 체계 중앙 통제 성패를 결정한 요소이고요. 누가 그리고 타고 빨리 보낼지를 결정하는 거는 결국은 상황실에 신고받는 요원들입니다. 네. 상황실에 신고받는 요원인데 이제 119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지금은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119에서는 이제 상황 요원이 지시를 해서 심폐소생술도 시행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통제를 하면서 구급차를 2대 보낼 것인지 아니면 여러 군데를 보낼 것인지 그런 것들도 결정을 해주는데 네. 과연 그런 준비가 지금 군에서 되어 있냐라는 것이죠. 저희가 중앙 통제를 할 때에는 중앙 통제에 따르는 책임도 있는 겁니다. 저희가 중앙 통제를 했을 때 환자를 정말 살리지 못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죠, 사실. 환자를 충분히 살리고 저희가 통제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런 제도를 가지고 오는 것이고 그런 제도를 가지고 오려면 결국은 소방청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과장님 소방청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그 통합 운영의 그 필요성은 교수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그 통합 운영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 그러한 응급의료 후송 자원이 각각의 자원들이 많은데 그런 자원들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에 그런 자원들은 가용 상태인지, 네. 그다음에 현재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 장악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네. 예. 그리고 그렇게 장악하기 위해서는 또 가장 중요한 수단이 통신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5G가 이제 저희들이 5G를 도입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4G 갖고는 아직 앞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다음 5G, 그다음에 일반적인 그런 전통적인 의미의 그 무선 통신도 포함을 해서 네. 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상용 5G 이동 통신망, 그다음에 우리 각 조직에서 흔히 쓰는 무선망 이런 것까지 같이 통신 체계가 아주 효율적으로 구축이 돼야 그러한 그 자원 장악, 그다음에 자원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통신 체계가 또 이렇게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이동 원격 진료 그 체계를 또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 도입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또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제 이 체계가 도입이 되면은 또 어떤 또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또 이게 뭐 계획은 있는데 정말 되고 있는지 뭐 등등등 말씀해 네. 주세요. 네. 일단은 그 원격 진료에 대해서 가장 넓은 의미죠. 그 원격 진료에는 이제 고정식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이동 원격 진료에 이 원격 진료는 오늘의 이 주제인 환자, 응급 환자 후송과 처치의 어떻게 보면 완성태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은 현장에서
치료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안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게 환자의 안정에도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원격 진료가 그 환자의 그 응급 환자를 후송하고 처치하는 데 있어서의 그 나머지 모든 틈새를 다 메꾼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그 원격 진료를 그 우리 국가 범정부적으로 이걸 보편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논쟁이 있지만 현재 군에서는 그래도 그 군 환자가 또 특히 그 지리적으로 더 격오지나 이런 산악 지형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시범적으로 우선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 이동이라는 부분은 이미 그 4차 산업혁명의 그 모토와 일치하는 그 정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이라는 건 훈련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구급차 후송 도중에 구급차 안이 있습니다. 또 헬기 안도 있고요. 거기에 있는 그 환자와 그다음에 응급 그 의학 군의관들 대상으로 또는 응급 구조사 대상으로 의료종합상황센터에서 환자 상태를 체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원되어 있는 그 어떤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 등 이런 걸 체크하는 그런 장비를 통해서 하면서 병원에 오기까지 환자를 최대한 그 안정하게 유지하고 그다음에 생명을 유지시키는 네. 그런 것을 이동 원격 진료 체계를 하고 있고요. 원격 진료는 15년 6월부터 사실은 시범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89개소인데 네. 방금 말씀하신 이동 원격 진료 체계는 이번에 이제 12월부터 시범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의료종합상황센터에는 이제 허브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육해공 각각 사단과 또는 격오지에는 이제 포터블이죠. 이동이니까. 이게 있으면 환자가 발생했다 하면은 이걸 가지고 구급차를 타면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하고 그다음에 또 구급차 안에서도 하고 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이동 원격 진료 체계예요. 그러니까 원격 진료 체계는 이미 2015년 이후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거기 이동이 들어갑니다. 예. 이동 원격 진료 체계는 이제 이달부터 예, 이동 원격 체계에 이제 기반이 되는 기술은 당연히 이제 LTE를 활용한 기술이고 그다음에 GPS 송수신 방식이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군에서 이렇게 이동 원격 진료 체계를 이제 도입하고 이제 실시를 이제 준비를 갖췄습니다. 네. 조언이나 또 이런 거는 좀 시급하게 해야 되는 어떤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교수님 먼저. 네, 저희가 네. 그 이제 여기 방송에서 다 이제 처음으로 제가 좀 약간 의견 다른 걸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의사라서 원격 의료를 반대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항상 오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응급 환자에 대해서. 네. 현장에서 치료를 잘해주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병원으로 빨리 옮기는 것이 중요하냐. 그 두 개의 논쟁이 이때까지 있어 왔고요. 근데 결국은 현장에서도 잘해주면 좋고 빨리 병원으로 옮기면 좋지만 근데 이건 항상 상보적인 관계입니다. 현장에서 처치를 오래 해주게 되면 병원으로 옮기는 시간이 늦어지게 되고요. 병원으로 빨리 옮기다 보면 현장에서 해줄 수 있는 처치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학적인 연구들이 이때까지 수차례 있어 왔습니다. 수차례 있어 왔는데 항상 내려지는 결론은 뭐냐 하면 가급적이면 병원에 빠르게 가는 게 가장 환자의 결과가 좋다는 겁니다. 환자가 좋다는 건데 지금 이제 원격 의료 시스템이나 이제 이동형 원격 응급 시스템 같은 것들은 결국은 환자를 빠르게 이송하는 단계에서의 주로한 추가적인 처치를 해주는 데에 역할이 있는 것이지 네. 현장에서 환자를 더 추가적으로 다 처치해 준다거나 그 환자 이송이 중지된 상태에서 거기서 처치를 끝내고 응급실로 이동하는 그런 개념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의료 현장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때까지 인공지능이나 원격 의료라든지 아니면 IoT라든지 그런 것들이 현재 이미 많이 의료 현장에 들어와 있는데 네. 결론은 똑같습니다. 환자의 결과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조금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조금 좋아질 수는 있는데 그 좋아지는 정도가 의료진의 수준 자체가 응급구조자가 가던 게 응급의학과 의사가 가고
아니면 하나도 교육받지 않은 인력이 가던 게 응급구조조가 가는 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수많은 예산과 수많은 장비 투자가 들어가지만 결국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인력과 사람이거든요. 네. 인력과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우선이 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장비가 들어가야지 네. 그게 교육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장비를 운영하면 오히려 장비 켜고 운영하고 조언받는 사이에 또다시 시간이 흘러가는 네. 것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국가기관에서도 유사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린 결론은 항상 골든타임을 지켜서 빨리 네. 병원에 가고 병원에 데려가는 그 응급구조 인력은 충분히 교육을 잘 받아야 된다. 이게 현재까지 내려진 결론입니다. 네. 네. 체적 시간을 마련해야 되는 게 과장님 좀 잘 들으셨죠? 두 개 다 활용이 돼야 되는데 이제 우선순위는 항상 현장에서 정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강 과장님도 하신 말씀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이동 원격 진료 체계라는 것이 그 소방 구급에서 지금 그 유사한 내용이 의사의 의료 지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의학적인 필요에 의해서 또 법적인 그런 의무 부여에 의해서 의사의 의료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상적으로는 사실은 의료 지도가 없이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는 응급구조사나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독자적으로 처치를 하는 게 이상적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그것이 시간 지체를 줄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또 어떤 그런 의사가 또 원격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상황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원격 의료 지도 없이도 현장 구급요원들이 독자적으로 잘 처치하기 위해서는 물론 사전에 충분히 훈련된 인력이어야 되겠지만 또 업무적으로는 의료적 매뉴얼이 충실하게 정교하게 제공이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매뉴얼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는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훈련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과장님 또 격오지 또 말씀해 주신 강원도 이런 데서는 정말 이게 필요한 시스템인데 또 두 분 의견 들어보니까 계속해서 교육 또 현장 경험을 갖춰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애써 주시고요. 네, 필요한 곳에는 또 필요한 의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제 의료 시설을 확충하고 또 의사 선생님들 많이 그곳에서 이제 일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특히 이제 강원도 같은 격오지 지역에는 민간 의료 시설도 사실은 부족해서 네. 우리가 가고자 해도 병원이 없어서 못 갑니다. 네. 네, 그런 현실도 있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을 네, 그래서 드립니다. 우리 군의 이런 이동 원격 의료 이런 시스템이 잘 또 활용되면 네. 좋겠습니다. 응급 후송 그리고 처치 체계 역시 보완하고 강화돼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단계적으로 진행될 부분도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 군의 의무 후송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의견도 들어봤고요, 방안도 제시해봤습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의견을 들어야 될 시간이 됐는데 오늘 제시해주신 이런 다양한 계획 또 방안 의견. 잘 추진돼야 되고요. 또 추동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요거는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의견 있으면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하신 말씀 많으시지만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좀 좀 축약해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이 항상 물어봅니다. 너는 왜 전역하고 나서도 군의료에 대해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역한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윗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의무후송 헬기 같은 것들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네. 근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거에 이득을 봐서 생명을 구한 장병들은 연간 수명이나 수십 명에 불과할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예산을 계속 투자해야 되느냐. 결국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에 복무하러 온 병사들이잖아요. 그 병사들의 생명은 결국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예산 집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국민들께서 이 예산 집행에 대해서 조금 더 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지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왜 여기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냐, 이 예산 다 어디 들어가냐 그런 것들보다는 이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좀 집중을 해주시면 네.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국민적인 지지가 필요한 영역이고요. 네. 저희가 비용 편익이나 비용 효과 그런 경제적인 개념으로 보면 결국은 이거는 별로 효과가 없는 걸로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 더
이게 숨겨진 효과가 있죠. 국민으로서 국가의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갔는데 국가도 자기의 책임을 다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있다. 네. 그런 거에 대한 상징적인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 계속해서 발표도 해주시고 의견 주셔야 됩니다. 네. 교수님은 정말 유경험자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네. 관장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군 의무 후송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119 구급 시스템을 벤치마킹 한다고 이제 하셨는데 네. 한 가지 더 아이디어를 드리면 군은 이제 전쟁 수행으로 해서 독자적인 그런 그 의무 후송 체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죠. 예, 그리고 가능한 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나 그런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소방과 협력을 한다. 뭐 이것도 상당히 좋은 네. 생각인데 하나 더 보태면 우리나라 비슷한 크기의 면적에 인구가 적은 나라 그것은 군이 이렇게 전국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거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많이 벤치마킹하는 것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과장님 정말 중요한 또 적절한 그런 팁을 주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어깨도 무겁고 네. 또 살짝 많은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보람되시잖아요. 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11월 14일 날 이루어진 그 전군 응급 후송 체계 콘퍼런스는 그 날도 제가 그 여러 이제 군 관계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 개념이 그 형성되고 그다음에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다양한 목소리를 더 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책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그 하루아침에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그거는 그 어떤 약점이 많을 수밖에 없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호흡을 가다듬되 대신 이 부분은 우리의 그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고 특히 전시나 이런 그 재난 같은 유사시에는 더욱더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땀 한 땀 이렇게 정성 들여서 그 옷을 짓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현실에 발을 붙여서 쓰기 위해서는 뭐 이런 예산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그 선결돼야 될 그런 부분을 다 올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작업을 이제 20년에는 해 나가겠다는 거고 네. 그 와중에도 계속되는 이런 그 특히 정부 부처와의 협업, 그다음에 민간 분야에서의 전문가들의 그런 조언을 굉장히 더 많이 듣고 더 자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군이 지금 국방개혁 2.0의 또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군 의료 시스템 구축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민군 협력은 필수적이고 저희가 오늘 정말 중점적으로 논의했던 응급 후송 헬기 구축 이 추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쉼 없이 달려왔지만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그 제언 또 당부 이런 방안들이 잘 이렇게 모아져서 우선순위도 좀 결정이 되고 시너지 효과가 계속해서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두 분도 계속 애써주시고요. 과장님 또 새해에는 더 좋은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전군 응급후송 체계 구축. 장병 사기진 작가 최강의 전투력 발휘를 위해 성결 과제이기에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함께하신 국방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